세계사 수특 8강 개념 2. 자, 이제 게르만과 프랑크에 관련돼서 수특 내용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원래 게르만은 발트의 연안에서 살고 있었고, 이제 슬슬 로마 영내의 용병이나 관리로 채용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세기 훈족의 이동의 압박을 받아서 게르만족의 일파였던 소고트족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곳곳에 왕국을 건설을 합니다. 결국 서로마 제국 역시 게르만족 출신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마지막 황제가 죽게 되면서 이제 고대가 끝나게 됩니다. 밑에 프랑크 왕국 4명의 주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클로비스 그리고 카롤루스 마르텔까지 메로베우스 왕조이고요. 카롤루스 마르텔은 왕이 아닙니다. 궁제입니다. 투르파티에서 그가 격퇴한 왕조는 이슬람의 우마이야 왕조였죠. 661년부터 750년에 존재했었고요. 그 다음 이제 궁제에서 왕이 되는 인물이 피핀입니다. 롬바르드족을 공격을 해서 땅을 기증을 하게 되는데요. 랑고바르드족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 전성기인 카롤루스 대제는요.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크리스트교를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롤루스 르네상스와 관련해서 아헨이라는 곳이 수도였어요. 여기에 궁정학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과 교회 세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이게 중세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로마 문화의 기반에다가 크리스트교 그리고 게르만 문화를 융합시키면서 이런 스타일이 중세 서유럽 문화의 깃들이 되죠. 이제부터 크리스트교의 흐름을 그래서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밑에 있는 자료를 보겠습니다. 사실 교회 세력 역시 세속 세력으로서의 프랑크 왕국의 그 힘, 유럽을 지금 많이 확대하고 있고 주도권을 갖고 있는 프랑크 왕국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결합을 주도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카롤루스를 서로마 황제로 대관을 해요. 800년에. 근데 사실은 이게 카롤루스조차 예상을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해요. 그 크리스마스 예배 때 예상치 못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사료가 지금 있는 겁니다. 아이나르트에 그래서 보죠. 그는 로마에 와서는 아주 혼란에 빠진 교회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겨울 내내 여기에서 체류를 연장하였다. 이때 그는 황제요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받아들였다. 로마의 호칭이었죠. 애초 그는 그런 것에 관해 거부감이 있었으므로 그 축제일이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도 사제들이 가진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교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 확실하였다. 그러니까 카롤루스 본인은 몰랐다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그 호칭을 받아들인 것을 로마인들의 황제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으므로 큰 인내를 가지고 그런 반감을 견뎌냈다. 왜냐하면 게르만족의 왕이었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네, 밑으로 내려갈게요. 네, 프랑크 왕국이 이렇게 분열됐죠.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 바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아니지만 영토상 각각 오늘날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기원이 됩니다. 그리고 노르만족의 이동 관련해서는 아까 지도에서 확인을 했고요. 바이킹이죠. 9에서 12세기. 그래서 이 노르만족의 이동과 프랑크 왕국의 분열 이런 배경으로 말미암아서 봉건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봉건제에 대해서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봉건제의 성립에 대해서 이 프랑크의 분열과 노르만의 이동 밑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 이유는 게르만의 이동으로 봉건제가 성립한 것이 아닙니다. 게르만의 이동은 로마의 멸망을 가져왔고요. 노르만의 이동이 비로소 중세의 봉건제라는 그런 사회의 성격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봉건제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을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주종제라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장원제라는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주종제는 자유민 사이의 그런 관계를 이야기해요. 주군과 봉토를 받은 봉신,
주군은 봉신을 봉토를 임명을 하면서 기사로 임명을 하는 거고요. 봉신은 군역이나 재판에 참석 등 충성을 바치는 거죠. 이제 둘 사이에는 둘 다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봉신이 자기가 받은 땅에서는 주군의 어떤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권한을 갖게 돼요. 그것을 불입권이라고 합니다. 징세나 재판에 있어서 봉신은 자기 땅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불입권 때문에 지방 분권화가 가속화되고 왕권은 약한 그런 상황이 중세를 규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이 봉신이 받은 땅 자체가 장원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영주와 예속 농민이라고 할 수 있는 농노와의 사이의 관계예요. 농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수특에서 점검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시험에 앞으로 2015 교육과정에서 나오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중세의 봉건 국가의 모습인데요. 그래도 연결 짓는 흐름으로 알아야 되니까 언급해 봅시다. 서프랑크, 지금의 프랑스 지역에서는 10세기에 카페 왕조가 등장합니다. 왕권은 미약했고 전형적인 봉건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프랑크는 지금의 독일 지역인데요. 오토 1세라는 강력한 왕이 등장합니다. 헝가리의 전신 민족이라 할 수 있는 마자르와 슬라브의 침입도 격퇴를 다 하고요. 이탈리아 내란도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프랑크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이런 강력한 세속 권력이 필요했던 교황은 다시 한번 오토 1세를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대관을 하게 돼요. 그게 962년이었고요. 여기서도 나왔듯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독일 지역에 위치해 있는 왕들은 계속해서 로마라는 중요한 종교적인 지역이 있는 이탈리아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지역은 제후들의 힘이 강한 분열된 상태가 되게 되고요. 자, 영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노르망디공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정복을 하게 되고 노르만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11세기이죠. 봉건제를 유지하나 중앙 집권화를 시도를 해요. 그곳에 있는 귀족들이나 어떤 토착 제후들의 토지를 다 조사를 하는 토지대장을 만들죠. 그게 바로 둠즈데이 북입니다. 스특을 한번 보죠. 네, 우리 스특 81쪽입니다. 봉건제가 성립하게 된 배경은 이겁니다. 프랑크 왕국이 조각조각 분열이 됐고 노르만, 마자르 이슬람 세력이 침입해 오는 상황에서 자치 방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를 위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사 계급이 성장하고 그 예속 농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적인 주종제에서는 주군의 간섭 없이 재판권과 징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불입권이 봉신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분권화와 왕권 약화를 함께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장원은 그때 당시 운영이 되었던 자급자족적 경제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그 장원의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 토지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영주 직영지 그리고 농민 보유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돌려짓는 것, 휴경지를 자꾸 돌려짓는 것을 삼포제라고 하죠. 그리고 공동 방목지와 삼림 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농로의 특징을 잘 봐두세요. 영주의 지배를 받는 예속 농민이고요. 영주 직영지를 경작을 하고 부역과 공납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요. 결혼과 재산 소유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적 요소는 이주할 수 없고 예속돼 있다. 자유민적 요소는 가정과 재산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밑에 자료 플러스를 봅니다. 주종제에 관련된 거예요. 왕의 귀족과 모든 봉신은 왕이 소집하면 왕 앞에 출두해야 되고요. 자신의 비용으로 40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네요. 기사들을 데리고 군역을 수행해야 해요. 왕이 40일보다 더 복무시키고자 할 때 원하지 않으면 남아있을 의무가 없어요. 쌍무적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왕이 비용을 더 들이면 그들은 남아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군사적 봉사의 의무는 주종 관계에만 있는 것입니다.